불행을 입에 담는 순간 당신 인생은 망합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깨달은 말의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근심은 말로 키우고 기쁨은 말로 기른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속상할 때 불평을 늘어놓고, 억울할 때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경고하셨습니다. 불행을 입에 담는 순간, 그 불행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그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외로워서 말을 걸었지만 그 말 때문에 더욱 외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경고하신 근심을 말로 키우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을 하소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무거운 감정을 계속 떠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위로해주지만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둘째, 말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그 불행이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강화시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만들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행을 자꾸 말하면 당신의 뇌는 불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세상을 불행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좌절도 큰 재앙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불편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확대됩니다. 반대로 기쁨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기쁨은 말로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이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신 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약용 선생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 40세였습니다. 유배 생활은 18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18년입니다. 청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귀양살이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관직에서 물러나 가난하게 살아야 했으며 학문을 펼칠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하소연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창밖에 핀 진달래가 아름답다는 이야기, 어제 읽은 책의 내용이 흥미로웠다는 이야기, 제자들이 찾아와 학문을 논하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편지에서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비록 몸은 유배지에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불행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인정하되 그것을 말로 키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신 작은 기쁨을 찾아 그것을 말로 키우셨습니다. 이것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입에 담는 순간 그 불행은 현실보다 더 크게 자라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작은 불빛도 크게 보이는 것처럼 불행을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과장되고 증폭됩니다. 실제 상황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난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힘들수록 말을 아끼고 고통스러울수록 긍정적인 것을 찾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며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행을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의 남성으로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명절에만 잠깐 들립니다. 이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이 얼마나 냉정한지에 대한 이야기,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몇 달은 다른 노인들도 맞장구를 쳐주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일로 바쁘다며 자리를 뜹니다. 결국 이분은 경로당에서도 혼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분은 외로워서 말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더욱 고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감정을 계속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매번 불행한 이야기만 듣는 것은 정서적으로 너무 큰 부담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을 자랑하는 습관이 만드는 역설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불행을 말했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다 보면 자신도 지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고립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불행을 자꾸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탁하면 사람도 흐르고 말이 맑으면 사람도 모인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탁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불평, 원망, 후회, 비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맑은 말이란 무엇일까요? 희망, 감사, 기쁨, 격려, 긍정이 담긴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노인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이고 비슷한 경제적 상황이며 비슷한 건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온몸이 아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산책하면서 봤는데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 손주가 어제 전화해서 반가웠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구 곁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노인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노인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의 탁함과 맑음이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탁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흘러떠나갑니다. 맑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밝은 말만 해야 하는가? 진짜 고통을 숨기고 거짓으로 웃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 긍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허리가 아팠다는 사실과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사실은 둘 다 진실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여 말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올까요? 지식의 깊이에서 나올까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보여주신 품격의 진정한 원천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말을 아끼는 것, 특히 불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특히 불행을 늘어놓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견디는 태도, 이것이 중후한 품격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컵에 비유해 봅시다. 이 컵에는 항상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을 자꾸 말하면 이 컵에 탁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탁해지다가 계속 붓다 보면 컵 전체가 탁한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전체가 불행으로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과 감사를 말하면 이 컵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맑은 물이 채워지다 보면 컵 전체가 맑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전체가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입으로 붓는 물의 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불행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곳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 말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미소를 지어주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마음을 만드는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불행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기쁨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긴 세월을 품위 있게 견뎌내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인가요? 힘들어도 참고 살라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길들이는 첫 공부는 침묵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슬플 때 쏟아낸 하소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불필요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단 멈추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심호흡을 하고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감정에서 이성으로 전환될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말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쁜 표현은 나는 너무 불행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어. 삶이 너무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좋은 표현은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절망을 전파하지만 후자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기장에는 당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일기장은 판단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으며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줍니다. 일기를 다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불행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다섯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행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불행을 경쟁하듯 말합니다. 내가 더 힘들다. 내 상황이 더 어렵다는 식으로 불행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면에는 주목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불행을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줍니다. 이 관심이 좋아서 더 많은 불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행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관심을 보이지만 계속되면 피곤해하고 결국 떠나갑니다. 불행으로 얻은 관심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형님이신 정약전 선생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약전 선생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전라도 흑산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셨는데 그곳은 정약용 선생이 계셨던 강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약전 선생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불행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그 외딴 섬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여 자산어보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양생물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정약전 선생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하고 그 습성을 연구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말입니다. 유배라는 불행한 상황을 학문적 기회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불행을 말하는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불행을 말로 늘어놓는 시간에 그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순히 하소연거리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안 좋다면 그것을 불평하는 대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산책을 시작하고 식단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을 한탄하는 대신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불평하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희연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희연이란 기쁜 말, 밝은 말, 희망을 담은 말을 의미합니다. 선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희연을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밝은 말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희연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7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행을 말하고 싶을 때 3초간 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파 대신 오늘은 조금 쉬면서 회복해야겠어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가족에게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을 전달하는 대신 믿음과 격려를 보내십시오. 너라면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같은 말입니다. 넷째, 하루가 끝날 때 오늘의 기쁨 한 가지를 말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기쁨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안색이 좋으시네요. 그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작은 칭찬도 좋습니다. 여섯째, 불평 대신 제안을 하십시오. 이게 문제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매일 저녁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불필요한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 있었는지 반성하십시오.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말 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작은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겪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희연을 실천하십시오. 불행을 말하는 대신 기쁨을 말하십시오.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십시오. 절망하는 대신 희망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희연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